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업 시간입니다. 수업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살인에 관련된 부분부터 할 건데요. 재밌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일부 수험생들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좀 재밌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왜냐면, 이 역사라는 게 되게 있는 사실이 그냥 그대로 공부하기는 되게 좀 답습하는 느낌 들고 재미가 없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일단 좀 싸우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살인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는 싸움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봐요. 기존에 훈구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네, 또는 관악파라는 얘기도 하죠. 보통 훈구파, 관악파. 보통 이걸 15세기 세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건요? 네, 16세기 세력이라고 그러거든요. 15세기와 16세기가 어느 지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얘들은 기존의 기득권자들이에요. 기득권자들. 얘들은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들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15세기와 16세기 붙을 수밖에 없어요. 붙은 이유는 뭘까요?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신생 세력들은 훈구 세력들을 비판하죠. 왜요? 썩었다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훈구 애들이 살인을 가만히 놔주겠어요? 공격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 인신공격을 가만히 놔주겠어요? 공격하죠. 이 두 세력 간의 치열한 싸움이 이제 전개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조선의 정치가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훈구에서 살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살인이 권력을 잡는 얘기지. 살인이 권력을 잡으란 다음에 다시 막아요? 또다시 그네들끼리 분당이 이루어진다고. 살인 내부에 또다시 분당이 이루어진다고. 일어나고 있는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노론, 서론 이런 분당이 또다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게 어렵다 생각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밌다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같이 듣는다 생각보다는 같이 공부해야 되겠다 선생님하고 내 선생님이 지적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 주고 싶어요. 네. 자, 우리 403페이지 한번 같이 볼게요. 403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박스 한번 볼까요? 네. 박스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려 말에 우리 친진사제들 기억나시죠? 네, 주로 지방의 향리 세력들이 과거 실무부터 중앙에 전개 진출했던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고려 말에 혁명파, 그 다음에 온건파, 상하 두 개로 구분되어 있죠. 혁명파, 정도전, 조준, 그 다음에 온건파, 정몽주, 그 다음에 길제 같은 분들. 이 정도 다 알 거예요. 조선 초기 얘네들은 관악파로 형성이 됩니다. 성균관을 통해서 전개에 진출했다 해서 관악파라는 표현을 쓰고요. 훈구라는 말은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다. 공분을 세우고 오랫동안 권력을 잡은 오래된 세월이다. 사학파, 지방에서 공부했던 사람들 얘기죠. 사학파. 김숙자, 김종직은 부자지간이기도 합니다. 김숙자, 김종직은 부자지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살인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김종직부터 출발한다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세조 때 과거 시험을 패스하죠. 바로 전개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낙향을 하죠. 부모님에 대한 건강 문제 때문에 낙향을 하죠. 그리고 성종 때 와서 관직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결정타가 된 게 이제 김종직의 제자들이 이제 관직에 나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김일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김일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훈구로 가보죠. 성종 때 훈구파 권력을 잡았을 때, 성종 때 드디어, 이 세력들이, 살인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연산군부터 명종 때까지 훈구파 계속 권력을 잡습니다. 살인파가 드디어 터져나오는데 이게 사하라고 합니다. 훈구파와 살인파들이 한번 붙었어요. 이걸 사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훈구 세력이 일단 승리합니다. 선생님 살인이 권력을 잡잖아요. 16세기 그죠? 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15세기와 16세기 한번 붙은다고. 그러니까 관학파와 살인파가 붙었다고 해요. 한번 붙었어요. 그 결과 훈구가 승리했습니다. 관학파들이 훈구가 승리했습니다. 근데 16세기에 살인이 집권을 하니까 이 물어보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유는 이 15세기 훈구들이 승리를 했지만 얘네들이 나이가 되게 많이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연도태가 됐어요. 다 사망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연도태. 그 결과적으로 모든 권력들은 다시 살인의 권력을 잡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살인들이 권력을 잡았는데 그네들의 어느 부분에서 힘을 만들어 오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서원과 향약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게. 살인을 공부할 때 이 두 가지를 전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죠. 서원.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에요. 네, 지방의 사립교육기관이다. 요즘 치면 공무원학원, 네, 예를 공부하는 고시학원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뭐 할까요? 요즘 치면 고시 준비하는 거고요. 그 당시 뭘까요? 과거시험을 통해서 관직에 나가는 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그 서원의 기능은 두 가지로 봅니다. 서원의 기능은 선열에 대한 제사입니다. 선열을 하는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들, 존경스러운 선생님들 제사 지내는 거죠. 그 다음에 교육 기능입니다. 네, 지방의 학생들 교육 기능, 즉 과거 시험을 준비한 이런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교육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많은 과거 폐쇄자가 등장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선생님 모신다고 그랬지. 선생님 분당을 가지고 있겠지. 예를 선생님 지금 지방에서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이라고 쳐봐. 선생님 동인이라고 쳐봐. 과거 폐쇄한 제자는 당연히 스승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본인이 동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 서인이 된다고 생각해 볼까? 마찬가지, 그 제자도 마찬가지로 서인이 되겠지. 뭐예요, 그러면? 붕당의 시작이 서원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붕당에서 이미 나의 정당, 요즘 말로 좀 정당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셨죠? 향약 볼까요? 향약. 고울향자, 약속을 약자. 우리말로 보자면 우리 고울의 약속이야. 우리 고울의 약속이야. 여기 지도자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 제지사족이라고 해요. 즉, 힘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 양반들로서 힘 있는 양반들을 보통 제지사족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이 우리 마을의 약속을 만든다는, 다르게 말하면 뭐죠? 우리 마을의 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할까? 그 조선의 사제부들은 두 개의 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중앙에는 가장 중요한 경국자제라는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는 향약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방에는 향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개의 수레가 동시에 같이 굴러가야만 온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경국되는 걸 향약. 그래서 16세기에 이항과 이의에서 이항과 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전하게 됩니다. 이항과 이에서 향약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지죠. 네. 이한 향약, 해주 향약, 서원 향약. 이는 지방간으로 갔을 때 중앙관리가 지방에 파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이런 향약을 만들었다. 이 향은 안동에서 이한 향약을 만들었다. 그 지역에 법을 만들기 시작했다. 되게 중요한 부분 넘어간다. 향에도 또 하겠습니다. 다시 보죠. 선조 때부터 살인이 집권하게 됐다. 살인 집권하는 되게 뭐죠? 앞에 풍부가 자연 도태됐다.
선조 이후에 동당이 만들어지는 볼게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로 나뉘었다. 기호학파란 서울, 경기 지방을 얘기합니다. 서울, 경기, 충청 일부 지역, 항해도 일부 포함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네들은 서인으로 발전됐다. 동당이. 그 다음에 영남학파, 네, 이양 선생의 제자들이죠. 이양 선생을 포함한, 네, 이건 동인이다. 동인, 서인 이렇게 나뉘어지죠. 동인, 서인. 특히 동인의 대표인들이 이제 태계 이양이라든가 남명 조식이라든가 율곡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양 선생의 제자들이죠. 우리의 가장 실력자 능력자 누굴까? 이양을 지목하고, 그래서 이양이 동인의 영수가 캡틴이 되는 거죠. 네, 캡틴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서인들은 누가 제일 나을까 고민했던 거죠. 이양만한 인사가 있을까? 그래서 과거에는 맨날 그 퀘스트 때도 보통 부도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과거 시험을 9번 받은 전부 다 1등 했다는 거야. 장학을 했다는 거야. 야, 우리는 율곡 2가 있지 않겠어? 그 2가 서인의 용수가 된 거죠. 그런데 서인은 평생 동안 본인이 살인이라고 하기 좀 애매모호해요. 왜냐면 율곡 2의 조부님 때가 되면은 건국 세력이에요. 조선 건국 세력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2의 조상들은 전부 다 훈구 세력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나는 살인이야 말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없잖아 있어요. 율곡 2 선생 같은 경우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동인 서인이 구분되는 경우들 출발하는 걸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게요. 이제 403페이지는 훈구파부터 한번 볼까요? 403페이지 훈구파 한번 보겠습니다. 꼭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징. 중앙집권적 부국강병 입줄 볼까요? 중앙집권적 부국강병. 부자 국가가 되면 강한 병사를 길러낸다. 중앙 힘이 있어야 한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훈구들. 얘들은 주례를 국가의 통치에 삼았다. 주례의 비주로 씁니다. 주례의 통치에 삼았다. 훈구들은. 네, 주나라의 예법이라는 뜻인데, 업계에 따지면 예법이라기보다는 정치와 행정 조직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나라의 정치와 행정, 네,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걸 롤모델로 삼았던 게 조선 경국전이죠. 이게 정도전입니다. 네, 정도전이 개인이 만드는 사찬서죠. 네, 본인 개별적으로 편찬하는 거죠. 보통 이걸 해가시면 돼. 네. 공부했죠? 우리 중국의 한나라, 은나라, 그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이렇게 온다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나라를 처음 만들었죠. 이렇게 황제국가를 만들었죠. 네, 주례를 봐야 됩니다. 이건 선택지 가끔 나오죠. 그죠? 보셔야 됩니다. 이건 결편하게. 앞전에 한 번에 얘기했죠. 주례하고 주자가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자가리는 주의가 만든 것, 가론상제를 얘기하는 것. 그 다음에 학풍 한번 볼까요? 학풍. 자, 가나파 학풍을 계승한 전초격자들은 문장 능력을 강조하는 사장을 중시했다. 네. 네. 문장을 잘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뭐가 되는 거죠? 문장을 잘 쓴다는 얘기는 함울하게 발달할 수 있죠. 살인들은 어떨까요? 풍고를 이렇게 됐다면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네. 살인들은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404페이지 보시면 살인들은 경학을 중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학. 유교 경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공자 명자는 기본이고 뒤에 이제 주자까지 이런 부분은 기본으로 공부를 잘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 뭐죠? 읽고 이해하고 암송하고 이게 주거든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나요? 글 쓰는 게 줄어들죠. 한문하게 지워질 수밖에 없어. 네. 구분하셔야 돼요. 한문하게 발달, 그 다음에 한문하게 조조. 구분할 수 있겠죠.
네,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 다음에 사상 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성리학의 사상에 대해 관대하였고, 불교, 독일, 여러 사상을 호구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새롭게 건국됐기 때문에, 네, 성리학 이해 것들 있죠. 그죠? 이해 것들. 불교, 도교, 하다보다 샤머니즘까지. 네, 왜냐면 나라를 여러 갈래에 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야 될 필요가 있다. 조선의 나라 새롭게 건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문적 내용들이 같이 들어오더라. 호용적이었다. 살인파 이제 가겠습니다. 자, 살인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호는 길제 학통을 이어받기 시작했다. 자,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세요. 404페이지. 정몽주 다음에 길제가 등장하죠. 길제, 김숙자, 김종기 이렇게 나오죠. 네. 길제 학통을 이어받았다. 김숙자, 김종기 이렇게. 네. 길제 학통이다. 이 정도 도표는 잡으셔야 돼요. 이 도표 꼭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김종직에 놀아서 김갱필에, 김갱필이 조광조까지 연결됐다. 조광조위에 우리가 알고는 남면 조식, 이황, 이이, 그 다음에 성원, 이와 같은 인물들이다. 특징 보겠습니다. 살인의 특징. 향촌 자치를 내세웠다. 네. 향촌 자치에 밑줄 긋겠습니다. 요즘 지방 자치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왕도 정치를 강조했다. 네, 왕이 어떤 덕을 쌓아야 된다. 인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죠. 덕과 인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덕이 있어야 한다. 어지럼이 있어야 한다. 어지럼이 있어야 한다. 어지러워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제지사적으로서 중소지주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빌리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소지주라고 그러죠. 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청량, 깨끗함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다. 사상 정몽주, 길제 등 온건 계획하에 학풍을 개성하였다. 그래서 경학을 중시했다. 그래서 성리학 이해의 사상들을 배척했다. 네, 성리학 이해의 사상들을 배척했다. 좀 다르죠? 공부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성향, 존화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존화주의. 중국 시민층의 세계관, 중국을 존중하는 존화주의 또는 중화주의라고 그러죠. 네, 존화주의, 우리는 소중화, 작은 중국이라고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정리하러 한번 볼까요? 풍부와 사림을 비교한 박스 한번 볼게요. 404쪽에. 개성, 풍부 세력, 정도전, 조준, 권근, 사림, 정몽주, 길제의 후학들. 그 다음에 정치 이상적인 거 보겠습니다. 풍부 세력에서 폐도란 말이 하나 들어갈 겁니다. 폐도 정치. 왕이죠. 군주가 잘못하면 바꿀 수 있다. 이게 폐도 정치입니다. 이거 뭐가요? 네. 고려 말에 군주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어요?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맹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맹자에 나오는 내용. 그래서 맹자에 나오는 한 구석이죠. 그 정도전이 이 맹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성계에게 책을 선물할 정도로. 이성계의 책을 보고 깜짝 놀랐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주례의 밑줄 보시고 주례. 그 다음에 사림들은요 향촌 자치, 서원과 향약, 왕도 정치 미술, 왕도 정치 요겁니다. 덕과 인에 대한 얘기. 명예, 도덕, 의리. 그 다음에 경학을 중시하다 보니 문학이 조정한다. 하문학 실력 떨어질 수밖에 없다. 됐죠? 그 다음에 홍보 세력,
자주적 민족의식 중에서 당군숭배라는 게 있습니다. 당군숭배. 네. 풍부들은 당군숭배가 있죠. 사례들은요, 기자를 숭배하죠. 기자 조선을 이해드리기 위해서, 기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네, 헐벗고 A도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A와 범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A와 범죄를 가르쳤다, 교육시켰다. 그래서 율곡이가 네, 이걸 길게 해서 쓴 책이 뭐예요? 기자 실기라는 책을 쓰기도 하죠. 지금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초적인 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정규 레귤러 수업 시간 잘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실은 해야 돼. 실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초를 잡기 하는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 기초를 잡기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인들의 정치적 성장 보겠습니다. 살인들의 정치적 성장 405쪽이고요. 살인의 활동 1번 원간직에 주로 집중했다. 원간직에 과거를 통해서 원칙은 언론 기능이죠. 언론 기능. 요즘 신문사, 방송사들 같은 뜻이지. 과거를 통한 중앙에 준 사람들은 전람과 3사의 원간직을 주로 차지하겠다.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 여기서 말하면 2조 전람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막강한 권한을 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발전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3사 같은 데로 가는 거예요, 3사. 3사. 사원부, 사관, 홍관 얘기하는 겁니다. 사원부, 사관은 홍관. 네. 되게 중요한 기능들이죠. 요게 이제 발전되면 이제 6조로 가는 거죠, 6조. 이렇게. 6조. 그러니까 2조 판서부터 저 밑에 이제 공조 판서까지 6명이 감각이 되는 거죠. 그냥 승진하고 어디로 갈까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의정으로 이렇게 단계를 밟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단계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이런 직책들을 또 우리는 청효직이라고 해요. 이런 직책들을 요즘 말로 치면 승진 아주 잘 되는 직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하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네. 이거 좀 지울게요. 지워도 되겠죠? 네. 사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405쪽이죠? 선배들이 서로 싸워서 재앙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 순서가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온다면 순서, 선후관계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우리 접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외워볼까요? 무갑기을 무갑기을 앞글자만 따보겠습니다. 무갑기을 무오사 갑자사 기묘사 을사사 여기서 치면 가장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가장 큰 것은 여기다. 기묘사. 그 다음 단계가 이 정도다. 네. 나머지는 뭐 그렇게 단독 문제 나온다면 단독 문제가 아니다면 서로 관계일 것이다. 보겠습니다. 요 두 개는 연상분계다. 두 개다. 요것도 연상분. 이건 중종. 그리고 명종대. 이렇게 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연상분계 보세요. 무오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볼까요? 우리 사림의 10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직이죠. 김종직이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네, 이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 바퀴 정도 도신 분은 당연히 기초적인 작곡들은 되게 쉬운 거고,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잡기 바랍니다.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어볼래요? 조의제문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끊으셔야 돼요. 왜냐면 의제는 왕 이름이에요. 네, 중국 천하라 왕 이름이에요. 우리 가끔 남성분들 장기 드시죠? 장기 드실 때 보시면 한자로 다 되어 있죠, 그죠?
그 정중앙에 마지막 왕을 잡으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 두 가지 있는 거 기억하세요? 예. 거기에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존재합니다. 그 초록색 초자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나라와 한나라가 싸워요. 그죠? 요거 이제 소설화된 게 초한지예요. 초한지. 이게 유방. 그 다음에 항우. 그죠? 봐요. 왕이었던 의제를 항우가 이 얘를 몰아내고 죽여버린다고. 그리고 항우가 권력을 잡아서 왕이 돼버린다고. 조선시대 뭐가 비슷해요? 수양대군이 노산군 훗날 단종이 되죠. 네,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해버렸죠. 그러니까 조카를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모습은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걸 비꼬는 거예요. 김종직이. 네. 의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글을 남겼다. 문장을 남겼다. 왜?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의 제문 이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우리 보통 두 글자씩 끊어있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또 한자 성어도 사자 성어도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잘못 읽으시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 버린다. 이 글을 김종직이 남겼는데 그의 제자 김일손이, 이 사람은 사관인데요. 역사를 기록한 사관인데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 사초라고 그러거든. 사초에 기록을 남겼어요. 기록을 남겼어요. 이걸 이제 훗날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홍구세력의 가장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상한 모의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적 사건 되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유자강 세력들이 자기 훈구 세력들의 어떤 부패한 부분을 사초에 기록하고 훗날 조상 후대 사람들과 조상 되게 욕할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유자강 세력들이 김일순을 와서 회유한다고요. 우리 내용 좀 지워줘. 우리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 좀 지워주면 안 되겠어? 네 승진부제를 왜 좀 책임질게. 뭐 이런 회유성 발언을 하게 되죠. 김일순이 당연히 거부하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왜? 이 사람은 김종직의 첫 번째 제자예요. 네, 첫 번째 제자예요. 거부하겠죠. 그 결과 유자강 연산군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어떤 걸? 조의제문에 대한 내용. 그 결과적으로 연산의 천자도 되게 세조가 이렇게 오는 거죠. 직계가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연산에 대한 뭘 얘기하는 거죠? 정통성 시비를 거는 거예요. 세조가 왕을 찬탈하지 않았다면 너는 왕이 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거지. 인정을 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죠. 왜냐면 김일손 같은 세력은 이 시기에 과거시험을 합격해서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과거시험을 안 봤어야 되는 반대적 입장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학계에서는 반대적 입장을 거의 얘기하지 않죠. 네, 정통 시비를 걸었던 김일손에 대한 부분 거의 대부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결과 김종직은 부관 참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는 도끼 부자야. 관은 사람이 죽을 때 묻히는 관을 얘기하는 거야. 그분을 이미 돌아가신 분에도 불구하고 파묘해서 시신을 끄집어내서 다시 맞춰서 칼로, 형식적이지만 칼로 목을 벤다는 거예요. 이걸 참했다, 시체를. 부관 참시라고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뭐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훼손이죠. 사자 명예훼손이죠. 되게 지역적인 거죠. 후손 입장에서. 어떻게 자기 조상의 묘를 파묘해서, 특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파묘는 거의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일성 같은 세력들은 유배를 가고, 그 다음에 사약을 먹고, 다 제거됐고, 평생 동안 그 가문들은 영모죄로 걸려서 관직에 진출할 수도 없게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됐다. 이걸 모사라고 합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더불어 405쪽 보겠습니다. 405쪽에 사료탐구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있습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걸 사료로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를 물어볼 수 있다면 연산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볼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다 사료를 물어볼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조 2년, 꿈에 신이 나타났다. 나는 초나라 혀의 손자 심인데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여 절강에 빠져 있다. 하고는 갑자기 보이지 아니하였다. 깜짝 놀라 잠을 깨어 생각해보니 역사를 상고해 보아도 강물에 던졌다는 말은 없는데 아마 항우가 사람을 쉽게 몰래 쳐 죽여 시체를 물에 던졌던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고 드디어 글을 지어 슬퍼했다. 연산군 일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김일성이 다 기록을 해버렸어. 사관이 무섭죠? 원래 이 사초를 사관만 볼 수 있어요. 왕도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이상한 애들 꼭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네. 뭐, 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왕들은 가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또 본인 것도 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럼 이건 실록의 어떤 정통성을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볼 수 없게끔 만들어요. 사관만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이런 압박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유장 같은 권력자들이 압력을 통해서 사초를 열어왔다는 거거든요. 이 사초는 조선왕조 실록을 만들 가장 기본적 1차 자료인데 열어보고 본인들이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거고. 근데 사관들은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삭제했잖아요. 사관들은 옆에 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내용을 적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누군가 와서 이걸 삭제를 여기서 삭제했다. 그럼 원문은 이거다. 어때요? 더 욕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때? 사관들 어때요? 어떤 책임감, 무무감, 사명감. 끝판이잖아요. 끝판이잖아요. 대단해요. 내 목숨을 내놓아도 할 수 있게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조선의 선비들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해유 압박에 눌림이 없다는. 갑자사 보겠습니다. 이건 좀, 쉽습니다. 뭐랄까요. 풍부 세력들이 풍부도 제거하고 살인도 제거해요. 권력을 한 사람이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렇습니다. 핵심 내용은 연산군의 생모죠. 생모 패비 윤씨에 대한 얘기죠. 패비 윤씨가 사약을 먹고 죽죠. 사약을 먹고 죽습니다. 사약을 먹고 죽는데 여기에 찬성한 사람, 그 다음에 죽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반대 상소문을 올리지 않는 사람, 반대 상소문을 올리지 않는 사람. 이거 무슨 소리야? 여기까지 다 죽였다는 거야. 여기까지. 네. 걸리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제 있고 없고 제 유무를 떠나서 속된 말로 걸리면 죽는 거야. 재수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 연수를 갑자 이거 책을 가장 많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갑자사입니다. 갑자사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406페이지 보시면 406페이지 한번 봐보시죠. 연산군 폭정적인 신원표라는 게 있어요. 별표하겠습니다. 연산군대가 중요한 지문에 나올 수 있는 게 신원표입니다. 신원표. 읽어볼까요? 연산군은 갑자사의 원론을 북도로 타나가야 신원표를 차고 다니게 하였다. 입을 다물라는 얘기예요. 절대 입을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좌측에 신원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이드에 볼까요? 같이. 입은 하를 불러들이는 문이다. 혀는 목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다물고 혀를 숨겨라. 그래야 목을 편안하게 간질할 수 있다. 신원표의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딱 쳐봐, 이렇게. 여기다가 목에다가 이렇게 신원표를 달고 다닌다는 뜻이, 우리 목걸이 이렇게 달듯이, 손에 마이크 달듯이 이렇게 달고 다닌다는 뜻이. 살벌하죠? 살벌하죠. 자, 이후 연산군을 비방하는 개서들이 나붙자 연산군은 엄문청을 폐지하고 경연까지 폐지했다. 경연은 신하들 왕을 가르치는 것. 또한 홍문관은 왕이 도서관 또 경연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예문관은 왕의 명을 따라 왕이 명을 하게 되면 그 교지를 작성하는 게 예문관. 되게 중요한 기초적인 것.
사가는 왕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법을 잘잘못에 관련된 법을 약간 가는 어드바이스 할 수 있는 것다 상소도 페이지였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이 상소를 올리기도 합니다. 상소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다. 상소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어요. 신분에 관계없어요. 관리들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백성도 쓸 수 있어요. 상소를 가끔 백성들이 올리는데 원문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즉 훈민정 우리 한글이죠. 원문 페이지도 만들어요. 한글을 쓰지 못하겠다는 명령이에요. 상소문에 원문을 쓴다고 해서 최악의 군주라고 해야 되겠지. 그 결과 중종반정이 일어납니다. 중종반정 볼까요? 박원종, 유순정, 성희양, 그죠? 임사홍, 신수군 등을 제외하고 이들이 연산군을 폐위시켜 중종이 즉위했다. 그 연산군 중에 최고의 이상한 아저씨 한 분 이게 임사홍입니다. 갑자사를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임사홍이죠. 임사홍과 유자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사홍은 훈구 세력까지 제거한다고. 권위 훈구예요. 권위 훈구에다 훈구를 제거했던 거예요.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어때요? 치열하죠? 중종반정이 일어났습니다. 김효사가 중종 때 조광조에 대한 얘기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광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종반정을 때 권력을 잡았다는 거야. 근데 중종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세력들이 전부 다 누구예요? 홍구들이에요. 중종이 무슨 일을 하나씩 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종이 성균관에 갔다고요. 성균관 공자님 문묘 제례를 참관하게 갔다고.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있다. 이걸 알성시라고 한다고. 알성시는 딱 한 번만 봐요. 그러니까 초시, 중시, 초시, 복시, 전시가 없다. 딱 한 번에 끝난다. 알성시에 답이 왔는데 조광조가 이 글을 쓴 내용 중에 중종이 되게 마음에 들어 한다고요. 그래서 조광조 바로 특채돼서 바로 핵심 인자의 개혁의 드라이브를 건 핵심 인사가 중종님이 딱 붙게 된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조광조의 정치들, 개혁 정치를 이룬다. 406쪽 보세요. 조광조의 개혁 정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격서 폐지. 소격서 위주로 쓴다. 도교 행사를 주관하는 관청입니다. 두 번째, 소학과 주자가래입니다. 소학과 주자가래 보급에 힘을 씁니다. 소학, 어린 아이들이 읽을 책들이죠. 초등학생 정도 수준이. 주자가래. 주의가 가정에서 집필할 사대로 지킬 입법. 간원상제. 소학과 주자가래. 이걸 두 개를 우리 쉬운 성리학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고려 말에 처음 들어왔던 것도 쉬운 성리학. 혈량과 실시 주로 자랑하죠. 사람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시험 응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나의 목적은 과거시험 중앙정계지원처라고 1심의 안위를 또는 명예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인격을 완성할 목적을 공부한 사람이다. 그걸 목적을 공부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혈량가를 실시했다. 청거제도인데 중에서. 자, 훗날 반대편 되게 반대하죠. 봤더니 한 18명 정도가 청구에서 관직에 나간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 살인이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조광조 살인이죠. 조광조는 김경필의 직계입니다. 김경필은 김일성의 직계고요. 아까 그래프 보상. 조광조의 힘을 실기한 살인들이 대거 많이 등용됐을 것이다. 경연살서나 중정은 세자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죠. 그래서 경연을 되게 강조합니다. 조광조가 직접 경연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이때 조광조 이전을 내렸지만 조광조가 일종의 중종을 되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쳐서 약간 아마 개심죄가 걸리지 않았을까. 훗날 조광조가 제거되는데 이 개심죄가 되게 크다 봐요. 왕에 대한 개심죄가 되게 컸다. 죄는 없어요. 개심죄라는 건 죄도 아니죠. 경연을 활성화됐다. 그럼 향약 실시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광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향약 실시, 이게 여시 향약이에요. 이게 여시 향약.
그 다음에 조광조 등의 살인 등은 유양소 폐지를 주장했다. 유양소 폐지. 유양소 폐지를 주장했다. 유양소 폐지를 주장했다. 고래 있는 관청을 살인들이 가진 걸 폐지했다. 그 다음에 이윤 삭제. 중종 반정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 중에 76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공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윤을 삭제하고 훈록, 즉 노비, 토지 등을 전부 다 몰수 또는 깎거나 결과적으로 76명에 해당되는 삭제당했던 사람들이 조광조와 등을 질 수밖에 없고 조광조 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거 좀 조광조에 스스로 적을 만드는 꼴이라고 말했죠. 참 정치란 게 어렵습니다. 개혁을 하게 됐을 경우에 반대 세력들로부터 비판 대상이 되고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방납폐단을 시정을 주장했다. 방납폐단을 시정을 주장했다. 그 방납폐단은 꼭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걸 우리 조세제도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 공무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방납폐단이거든요. 봐요. 조세제도는 크게 세 가지 내죠. 조, 용, 조.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제가. 조. 백성들이 농사짓는 쌀을 갖다 얼마만큼 세금을 낼 것인가에 대한 세금 문제입니다. 용, 쓸 용자야. 사람을 대다 쓴다는 게 쓸 용자니까. 군대 가면 군대가 정남대 필요하죠. 16세, 6세 미만을 우리 정남이라고 하죠. 요거 필요할 거고. 요역, 마찬가지. 네. 노동에 차출되는 것들. 조, 지방에 특산물 세금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특산물은 세 가지가 있죠. 상공, 별공, 진상. 백성들을 대신해서 반청에다가 이네들이 누가? 방납업자들이 대신한다. 근데 얘들이 엄청난 많은 이익을 챙겨들어. 이자를 엄청나게 챙겨가더라. 이게 방납폐단은 그게 다였으나 방납폐단을 해결한다 주장합니다. 그 주장하기에 수민법을 주장합니다. 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 시험물이라는 거야. 시험물을 하다 보니 부패한다는 거야. 공무원들이 부패할 수 없다는 거야. 수입 쌀로 되잖아요. 쌀로 주장한다고 한 사람이 조광조. 이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수입법을 주장하죠. 결국 다 실패하죠. 시행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광해군 시기에 본격 실시되죠. 되게 중요한 문제죠. 그게 중요한 게 뭐죠? 대동포로 결말하였죠. 앞으로 현물 대신에, 그죠? 현물로 되게 부패가 심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미포 전으로 농민은 쌀을, 옷감을 만든 사람 포로, 그 다음에 장사하신 분들은 동전으로 세금을 내자. 이렇게 해서 17세기에 시작해서 18세기까지 100년에 걸쳐 완성된 게 대동법이죠. 이건 별별 5개짜리예요.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공부를 안 한 사람이거나 나는 합격할 의지가 없다고 보는 거지. 가장 중요한, 이게 안 돼, 조세제도가 안 되는 사람은 과거시험 보러 가면 안 되겠지. 여러분 시험장에 가는 게 과거시험 보러 가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이걸 주장했다. 토지제도도 주장했다. 결과, 조초이양 사건은 결과적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죠. 자, 여기 나무 이파리라고 이렇게. 주초이왕. 합치면 뭐야? 조씨가 왕이 된다. 이 당시에는 조씨가 가장 권력한 사람 이거지. 반대 세력들이 궁궐에 있는 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감집을 발라놓는다고. 감집을 여기다. 그럼 벌레들이 이걸 갉아먹는다고. 그럼 거기에 이런 글자가 보이겠지. 그래서 이걸 궁녀들이 왕에게 보여주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자주 이걸 갖다 주죠. 그래서 이걸 결과 조초양 사건으로 결과적으로 전라도로 유배를 가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약을 받죠.
조광조는 특별하게 뭐 반항을 할 수 없었죠. 왕이 뭔가 처고했을 때 다시 부를 거예요. 신하들 올 때마다 나를 풀어주고 올라오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결과는 차약 사발이 날라 죽고 말았죠. 조광조의 초상화로 한번 봐주시고, 죽기 전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절명시라고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을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이 하였고, 나라 근심하기를 집안 근심하듯이 하였노라. 밝은 해가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으니 거지도는 이내 충정을 환하게 비추리라. 난 잘못 없다는 거예요. 나의 충정을 그대로 모를 뿐이다. 그 다음 좌측에 406조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조광조의 정려 유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려는 기양, 유배를 뜻하며 조광조 유배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이 유업이를 세우는 건 뭐냐면 조광조의 전혀 고향이 아니라고, 전라도 하수는요. 근데 여기서 되게 업적을, 이 사람이 여기 왔다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서 대단한 영광이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 비석을 세웠어요. 이걸 유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 고향 사람도 아니고 여기에서 간직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덕망, 인망이 널리 퍼진 사람에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걸 갖다 유업이라고 불러요. 유배 왔다 정령 비석을 세웠다. 을사사화. 이건 심플하게 할게요. 네, 윤임 세력과 윤원영 세력 간의 대결입니다. 요건 대윤이라고 부르고요. 이분들은 대윤. 이분들은 소윤이라고 불러요. 명종에 이제 아들들이 탄생되는데 대윤 윤임의 조카가 낳는 얘가 훗날 인종이 되고 여기가 명종이 되죠. 네. 먼저 인종이 먼저 왕이 되자 윤임 세력이 윤원영 세력을 갖다가 탄압하죠. 근데 인종이 재임기가 1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자 명종이 왕에 올라서 윤원영 세력이 윤임 세력 대윤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자 원수를 갖자 을사사입니다. 을사하고 죽였네요. 그래서 대윤과 소윤의 서로 자기 조카들을 왕에 계승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이런 사건을 을사사라고 합니다. 무오, 갑자, 기묘, 을사사. 을사사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보시고 408페이지 보시면 4대4를 정리를 잘 해놓은 게 있어요. 이거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네,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